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평소 누군가와 만나서 같이 주식에 관련된 그리고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과연 어느 분을 선택하실지요? 저는 바로 이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펀드 매니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고 또한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주 투자라는 그런 대명사를 만드신 주인공이십니다. 전 한국투자 밸류자산 운영의 이채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뭐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 시장뿐 아니고 전 세계 예. 시장이 정말 사상 최고점 돌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시장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도 사실은 뭐 32년 이 업계에 종사하면서 많은 시장을 겪어봤지만은 지금처럼 그러니까 채권, 주식, 부동산, 뭐 금, 심지어는 뭐 비트코인까지도 이렇게 다 같이 오르는 건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놀라운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다소 좀 과잉 유동성이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리만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 풀린 자금이 약 10경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경제가 크게 회복되기도 전에 또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더 많은 자금이 지금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는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이 이제 풀려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한편으로 이제 좀 두려움이 앞서는 생각도 들면서도 시장은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대표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 드려도 예.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본격적인 질문 하겠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코스피 시장 이제 3,000포인트가 목전에 있고요. 예. 코스닥 시장도 1,000포인트 돌파가 예. 머지 않았다고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 보실 때는 코스피 시장이 3,000포인트 방금 전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도 시장에 조금 투자하셔도 되는지 한번 이 예. 부분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사실은 뭐 우리가 지수에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 또는 종목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기회는 있는 것이고 또 지수가 낮더라도 항상 위험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좌표를 한번 짚어보면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으로 이제 가치가 결정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좌표를 짚어보면 일단 안정성, 즉 이제 자산 가치 측면에서 보면은 코스피의 PBR이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 그 1.1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1.1배 정도 수준이면은 뭐 실제 자산 가치의 한 10% 정도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평균은 한 2.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평균으로 보면 아직 한 반값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수익성 지표, 즉 PR로 이제 판단을 해보면 올해 상장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이제 올해는 한 89조 정도로 예상이 참 지난해죠. 2020년은 이제 88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예상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약 한 130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30조 정도를 버는데 코스피는 시가총액은 지금 우선주까지 합치면 약 198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수치를 나누게 되면 130조 나누기 1980조를 하시게 되면 한 6.5% 정도의 이익률이 나오게 되죠. 이걸 이제 일드라고 합니다. 이 이익률의 역수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PR이 되는 건데요. 그럼 PR은 약 15배 정도 되는 거죠. 올해 예상이. 전 세계 평균은 지금 한 20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PR로 보나 PBR로 보나 그러니까 수익성 지표나 안정성 지표로 볼 때는 코스피는 여전히 뭐 저평가인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과연 이 이익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아시다시피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도 있지만 의외로 또 전혀 오르지 못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장세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뭐 고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뭐 심지어는 다소 뭐 여전히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긴 하지만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단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종목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여기서 뭐 크게 오르기보다는
이 코스피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또 일단 좀 숨고르기 현상도 나올 수가 있어서요. 뭐 박스권이 유지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뭐 과하게 오른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지나치게 저평가된 종목 또는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은 또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고려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시장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지만 PBR로는 1.1배, PER로는 1.5배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진 국가들의 그런 높은 수준에 비한다면 아직도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정말 예. 중요한 것은 지수 상승이 아니고 종목에 대한 정말 가치 있는 종목을 찾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작년만 해도 작년에는 예. 미국 시장도 좋았고 우리 시장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코스피가 미국 나스닥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예. 과연 금년에는 어떨까요? 금년에 만일 미국 시장이 있고 국내 한국 시장에 투자한다면은 그 포트폴리오 비중이랄까요? 어떻게 조절하시는 게 좋을지 한번 의견 말씀 주시죠. 예. 사실 리만 사태 이후를 돌이켜 보면은 미국의 이제 지수 자체는 뭐 다우나 나스닥이 한 4-5배 이상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제 그 당시 900포인트였으니까 한 3배 이상 오른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과거 6년을 돌이켜 보면은 명확하게 이제 성장주 초강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마존이나 구글, 넷플릭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게 시가총액 비중도 크기 때문에 지수를 견인한 효과가 굉장히 컸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특히 뭐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좋은 기업이 많이 있긴 하지만 플랫폼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특히 이제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승률이 좀 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앞으로의 장세가 이제 과연 이제 성장주가 이제 계속 할 것이냐 많이 하는 문제는 뭐 조금 더 이제 후에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뭐 의외로 뭐 가치주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죠. 최근에 금리도 좀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가 미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미국의 기업들도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은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은 과연 그 기업을 우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뭐 전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뭐 분석을 해봤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주식들을 과연 내가 정말 잘 알고 있을까라는 데 의문이 좀 있고요. 기업을 잘 알지 못하면은 이제 주식을 쉽게 사더라도 예를 들면 한 10% 정도 하락을 해도 불안해서 팔게 되고 거꾸로 이제 10% 올라가더라도 또 불안해서 팔게 되는 그래서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인데 좀 수익이 덜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손실이 나지 않아도 될 거를 손절매를 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 충분히 더 큰 수익이 이제 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뭐 손실 볼 일도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내가 잘 아는 국가, 뭐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국 기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요. 그리고 본인이 뭐 종사하는 업종이나 이런 부분도 뭐 예를 들면 IT업에 종사하시면 뭐 IT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뭐 예를 들면 약사이시거나 의사이신 분은 바이오 기업이나 제약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또 일반 뭐 소비자분들께서도 뭐 쇼핑을 하면서 뭐 마트를 다니거나 뭐 편의점에 가거나 뭐 백화점을 다니시면서 좋은 소비재를 이제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아는 한국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전히 한국 기업은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 시장 물론 좋은 기업들 굉장히 많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한 기업의 내재 가치라든가 그 속을 잘 알면 주가가 어느 정도 흔들려도 조정 보여도 보유할 수가 있지만 그 기업에 자신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자칫하다가 저점권에 팔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물론 좋지만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 조금 더 비중을 높이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에 최근에 우리 투자자들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상반기에는 정말 성장주 일변도로 가다가 예. 하반기 들어와서 이제 가치주 쪽으로 조금 매기가 확산됐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어쩌면 물론 아직은 이제 그런 징후가 없습니다만 이제 금리도 올릴 때가 됐다라는 말 나오면서 예. 이제 성장주 일변도에서 이제 가치주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야 된다는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 부분, 즉 성장주 부분과 가치주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먼저 이제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시장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제 밸류 사이클이 있고 이제 뭐 그로스 사이클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1999년 같은 경우는 강력한 이제 그로스 사이클, 성장주 사이클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3차 산업혁명, 소위 그 인터넷 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술주, 통신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국면이 있었고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50만 원까지 갔었고요. KT가 제 기억으로 이제 9만 9천 원까지 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는 지금 크게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런 사이클들이 보면 이제 성장주는 보통 사이클이 좀 짧고 강하게 갑니다. 이제 가치주 사이클이 오면은 좀 잔잔하게 그렇게 뭐 크게 오르진 않고요. 뭐 10년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성장주 사이클 한 2년 정도, 99년 이제 2000년까지 갔었고요. 그 이후에 2013년 말까지 한 13년간 가치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런 사이클들이 이제 지금 2014년 2분기부터 성장주가 지금 거의 한 6년 정도 초강세를 이제 보이고 있고요. 이런 강세 국면이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좀 가속화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수치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미국 주식이 리만 사태 이후에 한 4~5배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성장주는 약 3.5배가 더 올랐습니다. 미국의 평균보다. 그 얘기는 약 한 16배 정도 올랐다는 거고요. 미국의 성장주가. 반면에 미국의 가치주는 거의 한 2~3배 정도밖에 못 올랐어요. 성장주와 가치주를 비교하면 거의 수익률이 5배 이상 차이가 나서 이거는 조금 뭐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승률이 미국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 10년을 돌이켜 보면은 한국의 성장주는 한국의 인덱스 대비 약 한 100% 정도 초과 성과가 났고요. 한국의 가치주는 인덱스 대비 약 마이너스 60% 정도 초과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과거 이제 성장주의 상승 속도나 폭이 좀 가파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피크아웃을 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매크로 측면에서 봐도 이제 계속 이제 금리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성장주를 밸류에이션 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DCF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이게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라는 기법인데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이제 가치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치 평가를 할 때 할인율을 이자율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이 낮을수록 성장주는 유리하고요. 이자율이 높을수록 이제 성장주는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밸류에이션 할 때. 근데 과거에 보면 미 국채 10년물이 보통 한 2~3% 유지를 하다가 작년에 뭐 0.3까지도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0.9를 회복을 해서 0.91 정도 이제 뭐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금리가 예를 들면 이제 1%라고 하면요. 이제 이익률이 1%니까 1년에 1%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익률의 역수가 PER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채권의 PER은 한 110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의 PER은 지금 뭐 20배, 30배니까 주식이 더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성장주 같은 경우도 PER이 50배라도 채권보다는 싼 거죠. 50배라는 얘기는 2% 정도 버는 거죠, 연간. 채권은 1% 버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성장주 입장에서는 내가 뭐 어때서 나는 채권보다는 2배 벌고 배당도 하고 나는 성장한다. 이런 이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고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금리가 뭐 한 2%, 3% 가버리면 뭐 채권의 PER이 이제 30몇 배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이제 이론이 있는데 근데 주식은 이제 채권보다 위험하니까
이제 이익률은 높아야 되고 PER은 낮아야 되는 거예요. 채권보다. 그래서 채권의 PER이 만약 이제 금리가 3% 가서 33배로 떨어지게 되면 주식의 적정 PER은 이제 뭐 16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배, 100배짜리 성장률은 이제 비싸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PER이 뭐 3배, 4배, 5배인 가치주는 이제 더 매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당장 내일 모레 이제 조지아주 상원 선거도 이제 도래해 있는데요. 그 결과를 이제 놓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대규모 경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가 있고 금리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과거처럼 금리가 뭐 4, 5% 이럴 가능성은 이제 굉장히 희박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금리가 예를 들면 뭐 한 1%를 넘어서면 상징적으로 좀 가치주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논리로 이제 제가 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런 현상이 나온 이제 배경을 보면요. 이제 저금리 저성장이라는 이제 두 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아까 이제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제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요. 저성장 시대에는 이제 가치주가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성장주가 좋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전 세계를 돌이켜봐도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게 되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바이오 주식이나 뭐 칩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뭐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기업이 이렇게 뭐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집중돼서 쏠려서 가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이제 영원히 이제 이어지진 않고요. 이 세상에 보면 영원히 성장하는 이제 산업도 기업도 이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쉬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역성장할 때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2차 국면으로 접어드는데요. 그 세컨드 스테이지는 이제 어떤 국면으로 가냐면 이제 더 이상 성장할 기업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더 슬림화됩니다.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성장주 상승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됐고요. 그 다음 단계로 돌입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성장할 기업이 이제 드물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드리면 이제 더 이상 팔 우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할 수 없이 이제 고여 있는 물을 이제 정화해서 마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또 표현을 드리면은 과거 성장의 결실을 일시에 취하려는 움직임이 좀 이럴 때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기업은 보면은 크게 성장은 못했지만 따박따박 돈을 잘 벌어서 기업의 현금이나 자산, 뭐 부동산, 뭐 유가증권 같은 게 많이 쌓여 있는 거죠. 이런 과거 성장의 결실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시장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들은 이제 뭐 기업이 뭐 배당 압력을 많이 받아서 배당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적대적 M&A가 발생할 수도 있고 주주 행동주의가 막 유행을 해가지고 기업으로 하여금 이제 배당을 많이 해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라 이런 압력이 발생하면서 어떤 내재 가치가 발현되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오게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언제인지는 뭐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은 이제 사이클 자체가 좀 가치주로 돌아서는 시기가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장주하고 가치주는 단순하게 분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사이클이 있다. 그리고 성장주, 가치주를 마치 무슨 무 자르듯이 잘라서 보기보다는 오히려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그 반영도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도 말씀 주셨고요.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저희 같은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성장주하고 가치주를 딱 분리시키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년에도 아무래도 이런 이제 업황이라든가 업종 분류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보실 때 금년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업종 혹은 어떤 주도주 쪽이 금년에는 조금 부각이 될 것 같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금년에는 일단 1분기나 상반기 중에는 작년의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작년에 주도했던 업종이 잘 아시다시피 뭐 바이오나 게임, 인터넷, 뭐 배터리, 뭐 이런 IT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와는 달리 과거는 보면 좀 군을 이뤄서 이제 업종 전체가 올라가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그 이제 초기에는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이게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슬림화되는 거죠. 이제 탈락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이제 과거에는 뭐 배터리에서 10종목이 주도주였다면 이게 점점 5종목, 뭐 4종목, 3종목. 왜냐하면 이제 그 종목 내부에서도 이제 성과가 이제 판별이 나게 돼 있죠. 어떤 기업은 이제 뭐 매출이 더 늘어나고 이익도 더 늘어나면서 더 성장하는 반면에 성장이 좀 정체되는 그런 성장주들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종목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주도했던 업종 중에서 더 차별화돼서 그 중에 몇몇 종목들이 좀 주도를 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좀 1분기 정도까지는 그런 국면이 이어지면서 이제 2분기 정도로 가면 이제 전 세계적인 좀 미국 주도로 경제 부양책이 좀 실시가 되면서 어떤 인프라 투자나 이런 쪽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국영재 쪽에 예를 들면 뭐 철강이든 화학이든 좀 건설업이든 뭐 건자재 이런 쪽이 좀 분위기가 굉장히 반전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내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경기 민감 업종, 소위 시크리컬이라고 하는 업종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주도했던 성장 업종 중에서 차별화된 이제 몇몇 업종들이 이제 존재를 할 거고 그 뒤를 이제 이어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인프라 관련된 업종들, 뭐 철강일 수도 있고요, 뭐 건설 업종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업종 중에서 당장 이제 좋아질 기업들은 실적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괜찮은 이제 종목이나 업종들이 꽤 있어요. 국영재 쪽에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먼저 움직일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정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 추이에 따라서 어쩌면은 좀 피해가 가장 컸던 업종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소비재나 유통 쪽도 그렇고 뭐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숙박 그다음에 운송 이런 쪽은 실제로 보면 실적이 전혀 안 돌아서고 있거든요. 여전히 실적이 나쁩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그 실적이 안 좋은데도 주가가 오른 거는 좀 소용이 없겠죠. 근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여전히 크게 빠져 있으면서 하반기에 좀 돌아설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이제 하반기에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금년 상반기에는 작년의 패턴을 이어서 경기 민감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경기가 확장됐을 때 철강, 건설 등 인프라주 관련주에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가게 되면 이제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가장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그중에서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군들을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모두에 우리 대표님 소개할 때 가치주를 만드신 분이다라는, 가치주라는 투자를 만드신 분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대표님, 가치주를 고를 때, 가치주를 고를 때 대표님만의 어떤 철학 내지는 철칙 혹은 우리 일반 투자가분도 한번 나도 가치도 투자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가치주, 성장주 참 구분하기도 어렵고요. 과거에도 이게 우리가 어떻게 좀 정량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좀 뭐가 가치주고 성장주인지 한번 분류해서 방법을 연구를 해봤는데 사실 실패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치줄까요, 성장줄까요? 굉장히 이게 보면 MSCI 지수에도 이게 둘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가가 낮을 때는 이제 가치주 쪽 이제 비중이 좀 늘어나 있고요. 근데 성장에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근데 주가가 많이 오르면 좀 가치주에서 비중이 낮아지고 MSCI 성장주에 이제 삼성전자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이제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근데 시장의 오해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간혹 보면 이제 어떤 가치 투자를 할 때 저희는 이제 모멘텀 투자랑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좋은 성장주도 이제 가치주인 겁니다, 사실은. 가격이 낮을 때, 남들이 이제 관심이 없을 때, 시장의 오해나 편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성장주도 존재를 하죠. 미래의 이제 성장 잠재력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는 이제 훌륭한 성장주죠. 근데 이러한 성장주들이 시장에 널리 알려져서 주가가 크게 오를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성장주를 사는 건 좀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 거고요. 단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싸게 거래될 때 사는 건 이제 좋은 가치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세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대비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좋은 이제 가치주가 되는 거고요. 수익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좋은 이제 수익 가치 저평가 준 거고,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좋은 이제 가치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이제 환경이 이제 변화함에 따라서 금리나 뭐 이런 뭐 경제 매크로가 변화함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의 인식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성장을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수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산을 추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저퍼주가 오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땅 많이 갖고 있는 땅 부자 기업들 자산주가 크게 오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성장 가치주가 이제 크게 오를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돼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이제 가치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기업의 주가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 그 두 개의 그 괴리 차이를 취하는 게 이제 가치 투자. 진정한 그 기업의 가치가 예를 들면 2만 원인데 이제 왠지 모르게 10,000원에 거래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는 10,000원에 사서 이제 2만 원이 갈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제 가치 투자의 이제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헐값에 사서 제값 주고 판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가 2만 원인데 왜 10,000원에 거래가 될까요? 근데 그런 경우를 보면은 이제 대부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그 기업의 가치가 점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치가 이제 2만 원이라고 10,000원에 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연탄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연탄업은 점점 이제 비중이 줄어들고 이제 도시가스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변화를 못하고 계속 연탄 장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이 지금은 가치가 있지만은 5년, 10년 뒤에는 가치가 떨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예를 들면 어떤 IT 기업인데 지금 LCD를 하고 있어요. 근데 평생 LCD만 하는 거예요. 이제 LED로 변화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기업은 이제 지금은 가치가 높더라도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떨 때 투자를 해야 되냐면요. 이유가 여러 개 있지만 첫째, 일시적인 기업 실적의 악화. 정말 우량한 기업인데 일시적으로 뭐 환율이라든지 외부 변수,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적정한 수익이 항상 나는 기업인데 지금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회복이 금방 될 것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내재 가치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급에 관련된 거, 뭐 외국인이 팔아서, 기관이 팔아서, 연기금이 팔아서, 이거는 이제 펀더멘탈과 무관한 거죠. 수급에 관련된 것. 이럴 때 이제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 마지막은 이제 심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시장의 인기, 유행, 트렌드와 반해서 중일 때, 그리고 뭐 어떤 대중의 편견, 무관심, 무시, 뭐 잘 몰라서 알려지지 않아서 한 번도 레포트가 안 나와서 단지 중소형주라는 이유만으로 뭐 이런 이제 펀더멘탈 외적인 이유로 저평가 될 때만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가치 투자의 핵심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가치주를 고를 때 이제 정성적인 부분에서 제일 많이 보는 거는 과연 이 기업이 스스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업이 삼성전자에만 납품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거래가 끊어져 버리면 굉장히 큰 위기에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업보다는 그래도 애플에도 납품하고 삼성전자에도 납품하고 뭐 하이닉스에도 납품하고 LG전자랑도 거래를 할 수 있다면 이 기업은 굉장히 좀 스스로 운명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제일 크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지배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정성적인 부분은 과연 이 기업의 주주하는 정책이나 소액 주주를 배려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뭐 도덕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인 부분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싸냐 비싸냐를 따질 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기 때문에 PER, PBR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보고 있고요. 이런 거는 좀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PER이나 PBR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유 없이 낮은 종목을 잘 고르시면 이제 뭐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방금 전에 여러분께서 보셨던 7, 8분간의 그 내용은 7분, 8분간의 내용은 제가 리뷰를 전부 해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대표님의 30여 년간의 투자 노하우가 정말 녹아가지고 나온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시간은 없고 시간이 이제 한 7, 8분밖에 안 남았고 질문할 건 많아서 이제 두 개를 겹쳐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새롭게 떠오르는 투자 주체 동학개미라고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작년 시장에 가장 핫한 뜨거운 투자 주체가 동학개미였고요. 금년 들어서도 적지 않은 초보 투자자들, 우리가 흔히 주린이라고 하는 이제 초보, 뭐 심지어는 미성년자까지도 부모님이 많이 이렇게 그 보낸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죠. 자, 과연 동학개미가 금년에도 시장을 과연 이끌어 갈 것인지, 그리고 처음 들어오시는 우리 주식 주린이들 위해서 한번 대표님이 좋은 말씀 해주시죠. 예. 먼저 일단 그 동학개미 분들께 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큰 위기였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 외국인들이 주식을 뭐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하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견뎌낸 게 다 그 동학개미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하나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사실은 좋은 취지로 이제 주식을 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 놓고 보면 건전하죠. 일단 발상 자체가 뭐 시중 금리가 1%까지 갔고, 뭐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만만치가 않고 좀 규제도 심하고. 근데 주식을 놓고 보면 사실은 삼성전자나 이런 뭐 현대차 같은 우량주를 사서 나는 배당을 받고 장기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투자한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초심이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의도로 이제 좋은 의도로 건전한 마음으로 이제 투자하셨는데, 근데 그분들이 투자한 우량주들이 주가가 잘 안 오르고, 근데 예를 들면 소위 얘기하는 테마주 같은 주식들이 이제 뭐 막 올라갈 때 그 좋은 주식을 삼성전자를 팔고 이제 테마주를 사셔서 이제 손실이 발생할까,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이제 뭐 계속 이 투자는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보면 소위 티나 장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의 장세를 There is no alternative라고 해서 주식 말고는 이제 대체제가 없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너무 낮은 상황이고, 그 부동산 시장도 이제 사실 뭐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럼 대안은 이제 주식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식은 여전히 좀 저평가돼 있고, 또 뭐 배당만 해도 사실은 뭐 웬만한 기업들은 한 2, 3% 정도 배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이자율보다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세는 저는 뭐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거의 제가 처음 입문했을 때 80년대 후반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주식 열풍에 거의 준하는 수준, 20년 만에 이런 시장은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주식 투자를 이제 새로 시작하는 소위 그 주린이 분들도 많이 이제 탄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제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쉽게 돈을 벌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제가 32년 종사했지만은 주식시장과 이렇게 저를 비교해 보면 인간이 너무 보잘것없다, 하찮은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주식시장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절대 쉽게 돈을 벌어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제 주식을 시작하셨다면 이게 뭐 단기간에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고 정말 길게 앞으로도 계속 주식이라는 걸 하나의 좀 새로운 좀 카테고리, 삶의 동반자로 생각하시고 좀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설적인 이제 뭐 어떤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도 얘기했지만은 주식시장에서 연구를 하지 않고 주식 투자하는 것 마치 포카를 칠 때 자기 패를 보지 않고 베팅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하루에 뭐 몇 시간 정도는 짬을 내서 본인이 관심 있는 종목, 투자해온 종목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충분히 연구를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인한테 잘 맞는 어떤 전략을 찾기 위해서 좀 책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멘텀 투자에 맞는지,
가치 투자에 맞는지 아니면 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좋은 방식이고 그 자기한테 맞는 방식이 최고의 방식이에요. 아무리 뭐 비싸고 화려한 옷도 내 몸에 안 맞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잘 맞는 이제 투자 전략을 찾아서 좀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예. 조금 실례되는 질문입니다만은 예. 금년에 예. 대표님께서 꼭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종목, 이건 예. 추천의 개념이 아니고 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종목군들 몇 개 하고요. 지난 작년이죠. 우리 한국투자 밸류 자산 하면 이제 바로 이채원이 떠오르는 그런 펀드였는데 거기서 이제 이선으로 물려주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예. 왜 그럴까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것도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앞으로 향후 예. 우리 대표님의 계획을 예.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이제 사실은 펀드 매니저 직에 있을 때는 미공개 정보 방지법 때문에 사실은 종목을 얘기를 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물론 추천도 안 되는 거고. 제가 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추천의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치주 사이클을 대비해서 보면 뭐 배당에 관련된 부분 저는 아주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뭐 KTNG 같은 종목들 배당 수익률이 한 5%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펀더멘탈도 전혀 뭐 이상이 없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뭐 손보주들 특히 배당이 한 7%까지 나오는 손보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보주 중에서도 좀 이제 펀더멘탈이 좀 탄탄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별로 없죠. 손해보험회사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지금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분야는 지주사입니다. 아, 지주사. 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삼성물산, LG, SK 같은 기업들도 있고 그 기업들도 뭐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소 지주사 같은 경우는 뭐 극단적인 PBR이 뭐 0.32 이런 기업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돈도 잘 벌어요. 배당도 주고 PER도 뭐 거의 4배, 5배 이런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 지주사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배당 관련된 기업들과 지주사 그리고 또 뭐 탄탄한 건설업종 괜찮게 보고 있고요. 뭐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 현금 많고 돈 따박따박 잘 벌면서 이제 배당 줄 수 있는 기업들도 몇몇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아쉬워했던 게 보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향후 일을 하게 되면 어쨌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제가 뭐 가치주 펀드를 운영하면서 최근 4, 5년 성과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게 30년 뭐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가치주가 안 좋았던 길었던 시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대부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형성하는 이제 지배구조 문제들 여러 가지 뭐 상법 문제도 있고요. 상법 제 382조 3항 같은 경우 이제 보면 이제 이사의 성관 의무, 충실 의무에 관한 건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이제 확대해서 좀 주주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게 좀 상법이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어떻게 하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일에 제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질문 드리면서도 이거 질문 드려도 되나 하는 것이 바로 종목 선정하고 이제 향후 계획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대표님 말씀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것이 해소되면 누가 가장 이익입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주주가 이익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이채원 대표님이 앞으로 하신 일에도 계속 무궁무진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0년간의 투자 노하우를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말씀해 주신 이채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